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희생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오전부터 회의를 열어 2차 혁신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친윤과 중진 의원들의 희생을 연일 강조해온 가운데 열리는 회의여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같은 안이 결정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윤핵관의 부활입니다. 보선 참패 책임으로 물러났던 친윤 핵심 이철규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9일 만에 총선 영입위원장으로 복귀해 비윤계 반발을 샀습니다. 지도부는 이 위원장이 맡아온 일의 연속성을 강조한 반면 비윤계는 윤심 인사만 영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구속 갈림길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조 씨가 잠시 뒤 서울 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전 씨는 15명을 상대로 19억여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안민석 재판받아라입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 즉 개명 전 최순실 씨가 해외에 수조 원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와 TV에 출연해 최 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라고 주장해 최 씨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9.4일생입니다. 가자지구에 머물고 있던 한국인 일가족이 라파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해서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체류하던 한국인과 가족 16명도 일본 정부가 보낸 군 수송기를 타고 오늘 저녁 도쿄에 도착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굿바이 청룡의 여신입니다. 배우 김혜수가 올해를 끝으로 청룡영화상 시상식 사회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김혜수가 청룡영화상 MC를 맡은 건 1993년부터 시작해 올해가 30번째로 매끄러운 진행과 화려한 드레스로 늘 화제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오늘의 주제는 희생입니다. 이제는 그만, 이제는 정치인이 희생을 감수하고 검찰국장이 찾아가서 공개해드리고 설명드리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의원님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셨네요. 참 흡사히 하다 보니까 김영배 의원님께서 한동훈 장관 칭찬을 다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 분위기가 마치 폭풍 전야 같을 듯합니다. 인유한 혁신위가 3차 회의를 지금 열고 있는데요. 오늘 테이블에 오른 것 바로 희생을 키워드로 한 2호 혁신안입니다. 한두 시간 뒤로 예상하는 이 결과 발표에 인 위원장이 예고했던 친윤 그리고 영남권 중진들의 공천 거취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면 이거 여파가 상당할 듯합니다. 네, 이 국민의힘 혁신위는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이 당사에서 3차 이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앞서 관철된 1호 혁신안이죠. 이준석 전 대표 등 일괄 징계 취소에 이어서 오늘은 2호 혁신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유한 혁신위원장은요, 이 공개 발언을 통해서 오늘 회의의 주제는 희생이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2호 혁신안에는 이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연임 제한이나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혹은 뭐 국회의원과 이 보좌관 임금, 이 축소 등이 담길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주목이 됩니다. 또 오늘 혁신위 회의에는요, 이준석 전 대표 체제 때 혁신위를 이끌었던 최재형 의원이 참석을 해서 특강도 했는데요. 오늘 이 혁신위 회의에서 나온 인유한 위원장과 이 최재형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희생입니다. 희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이 희생을 했고 정치인이 이득을 봤는데 이제는 그만, 이제는 정치인이 희생을 감수하고 국민이한테 이득이 돌아가야 된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혁신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과거의 경험 또는 제가 겪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들, 이런 점들도 함께 공유하고 저 나름대로 혁신위가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건요, 다수의 친윤 그리고 영남권의 중진들이 해당하는 이른바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연임 제한. 바로 이 내용이 혁신안에 담길 것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이뉴한 혁신위원장은 앞서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3번을 하면 이 같은 곳에서 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는데요. 울산과 대구 지역에서 각각 4선과 3선을 지낸 김기현 대표와 윤재혁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부산에서 3선을 지낸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 등이 포함이 되고요. 특히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들 중 다수가 영남권 의원들이라서 사실상 영남권 물갈이를 시사한 혁신안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도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연임 제한이 혁신안에 담길 경우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혁신위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이 됩니다. 인효한 위원장은 앞서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연임 제한 이 부분을 재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아프지만 꼭 받아야 할 치료다. 바로 이겁니다. 네, 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다선 중진들을 향해서 내가 꼭 다시 당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나부터가 아니라 나라부터 생각했으면 좋겠다면서 2호 혁신안의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는 희생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인 위원장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도 수도권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윤핵관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당신들이 얘기하는 윤핵관은 뭐 핵무기야 뭐야? 난 핵이라는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 예. 좀 점잖은 표현을 써. 그 나쁜 말이야. 윤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 예. 소통 많이 한 분들, 예. 그분들도 수도권에 좀 나와야 돼. 그 길로 안 갈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야지. 진정으로 대통령 살아가면 니부터 희생해라. 왜 그러노? 너 경상도 말소리 와 그러노? 서울로 와야지. 지더라도 예. 와서 예. 한번 부딪혀봐야지. 혁신위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하고요. 국민의힘 어제는 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직전 사무총장인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라서 당내에서도 이제 비판이 나오는 한편에 또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 이런 또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철규 의원은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맡았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그런데 이 내년 총선 후보 영입을 책임지는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다시 맡게 되면서 이제 비윤계를 중심으로 결국 내년 총선에서 윤심 100% 인사만 영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지도부는요, 이철규 의원이 전임 사무총장으로서 그동안 인재 영입에 많은 공을 들였던 만큼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또 박정화 수석 대변인은요, 이와 함께 이 총선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의원이 임명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이철규 위원장 임명으로 여권 안팎이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오늘은요, 이 위원장이 윤 대통령하고 비공개 만찬을 또 함께 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사퇴한 국민의힘 1기 지도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정치적 부활이라는 평까지 나오는 이 의원하고 윤 대통령의 만남 특히 눈길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철규 의원이 1기 지도부기 때문에 어차피 이 만찬에 참석은 하긴 하는데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 영입위원장이 임명된 그 다음 날에 이 만찬이 이루어지는 만큼 윤 대통령과 이 의원 사이에 이 내년 총선 인재 영입과 관련한 말이 오가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인사들이 내년 총선의 의석 목표로 200석 확보 이걸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조차도 공방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주장을 내놓은 민주당 인사들 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정동영 상임고문은 지난 1일 KBC 광주 방송에 출연을 해서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을 못하라는 법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주도하는 이탄희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 연합 200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달 자신의 SNS에 이 다양한 범민주 진보 세력과 국민의힘 이탈 세력까지 합해서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잇따라 200석을 강조하는 건 200석이 갖는 힘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을 뜻하는 200석은요. 법안 통과는 물론이고요. 개헌과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이른바 절대의석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이요,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산시킨다거나 또 개헌안을 발의한다거나 또 심지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한다거나 이런 이 중대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그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의원 수가 제적의원의 3분의 2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3분의 2인 200석을 확보할 경우에 말 그대로 그 정당은 무적이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정동영 상임고문은 200석 확보를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같은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소명되면 바로 탄핵이라고 주장했고요. 이탄희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110석이 받쳐주기 때문에 묻지마 거부권을 막 행사하고 있는 거라며 내년 총선 최대 목표는 국민의힘을 100석 아래로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강서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수도권 120 몇 개 의석을 석권하면 200석 못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내년 총선의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묻지마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그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거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연합 200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론도 나왔다고 하고요. 이건 아예 현실성이 없다, 헛된 망상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다고 하죠. 네, 조선일보에 따르면은 민주당 안에서는 20년 집권 운운하다가 5년 만에 뺏긴 것 잊었느냐, 승리에 도취돼 아무 말이나 한다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하고요. 한 초선 의원은 이 허황된 200석 이야기를 하다가 총선을 그르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또 그리고 다른 한 중진 의원은 겸손하지 않은 당에 국민은 표를 주지 않는다고 우려를 했다고도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경제기자회견을 열고서요. 확장 재정, 그러니까 재정을 좀 더 풀어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거 이거에 지금 맞벌을 놓은 셈인데 다시 말해서 돈을 묶지 말아야 한다 이 주장입니다. 결국 돈을 더 풀어야 한다 지금 이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한다면 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확장 재정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이 대표의 주장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며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를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가계와 기업 고통에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는지 또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오로지 건전 재정만 매달립니다.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입니다. 약간의 현금성 지원을 받는 달콤함보다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고통이 훨씬 클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입니다. 지난달이었죠. 국제통화기금 IMF의 그 아시아 태평양 부국장이 기자들 간담회를 갖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화 정책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이것과는 좀 결이 다른 주장이어서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저희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자,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죠. 그러면서 여야 간에 지금 예산 전쟁이 본격화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는 법무부의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법사위의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웃음하고 칭찬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뜻밖의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 평소 이제 설전이 오가고 또 고성까지 오갔던 그런 모습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장면이었죠. 네, 어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특수활동비 지침을 공개하자고 먼저 제안했는데요. 이에 한동훈 장관이 다른 기관에 맞춰 공개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갖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이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셨다며 기대해보겠다고 반겼다고 합니다. 또 그동안 한 장관과 자주 설전을 벌여왔던 박범계 의원 역시 어제는 한 장관과 오랜만에 날을 세우지 않는 대화를 주고받았는데요. 어제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여야는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이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참 법사위 하다 보니까 김영배 의원님께서 한동훈 장관 칭찬을 다 하시고 왜 갑자기 예산안 심사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역대 정부에 통해서 지침 공개를 안 해왔는데요. 다음 소위 전까지 이제 양당 간사님께 저희 검찰국장이 찾아가서 공개 지침을 다른 기관에 맞춰서 공개해드리고 설명드리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동훈 장관님이 아주 중요한 또 결정을 하셨네요. 못 챙긴 부분인데 심의하시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 전문가도 필요하고 법률 전문가도 필요해요. 살펴봐 주시고 좋은 말씀입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잘 해보실 생각이십니까? 예. 열심히 하려고 한 느낌은 듭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논의 결과 지금 정치권 여야가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오늘 논평은 좀 나중에 받기로 하고요. 저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지금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얻어야 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했고 또 실제로 그게 가능하고 그래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민주당 안에서조차 이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거는 그냥 일부 주장이죠. 그다음에 이탄 의원 같은 경우는 200석을 얻는다 그런 주장이 아니라 지금 선거제도를 제대로 개편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축은 양당제 폐, 양당제를 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그 선거제도를 가지고는 또 양당제가 되고 3당이나 여러 가지 다양성을 확보하는 다당제의 어떤 민주주의 절차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만 만에 하나 선거제도가 개편이 되면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의 실력을 봤을 때는 민주당이 200석을 얻는 게 아니라 야당이 지형해서 200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전체에서는 200석을 주장한 바도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쳐들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다 아는 정치적인 문법이기 때문에 200석으로 지금 강서구 선거의 승리 이후에 승리에 도취돼 있다 그런 거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 강서구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는 과반도 지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긴장감 속에서 혁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열찬 논의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이런 발언들을 해왔던 게 실질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과거에 이해찬 대표 시절에 20년 집권, 100년 집권을 얘기했던 일들까지 생각이 나서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민주당이 다소 좀 오만한 상태로 총선을 치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서용주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양당 모두 긴장을 하고 가장 낮게 국민 안으로 파고 들어갈 때만이 선거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요. 근데 얼마 전까지 이 160석이 넘게 되는 거대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이 장관을 탄핵시키고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시키는 등 과격한 정치인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 200석 언급하는 모습들로 국민들께 과한 상상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민주당의 선거 전략으로도 적절치 않고 지금 있는 의석의 힘으로 힘자랑하는 정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여당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포를 비롯해서 이 다른 도시 5곳의 서울 편입 이 부분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수도권 전체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요, 이 서울 인근의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이 주민들의 뜻을 모아오면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주민 편입 극대화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 인근의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오시면 우리 당은 적극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입장과 더불어서 이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위의 이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이 어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 김포 외에
편입을 검토하는 경기도의 5도시를 구체적으로 찍어서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로 이 서울 생활권을 둔 하남, 광명, 구리, 고양 그리고 부천입니다. 조경태 위원장은 이 5도시도 최소한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수도권 전 지역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조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해당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형태로 이들 도시들의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겁니다. 이들이 서울 편입을 요구한다. 만약에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또 확정이 된다면 그 요구에 맞춰서 정치권도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구리와 하남, 고양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하남시 거리 곳곳에는 서울 편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현수막이 걸려 있기도 했고요. 또 구리나 고양에서는 그린벨트 등 각종 개발 규제가 풀려서 지역이 더 발전하거나 지하철 연장 등으로 교통이 더 편해질 것을 기대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정책 아니냐, 또 서울에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며 이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토평지구 쪽으로 보면은 너무 개발이 안 됐어요.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갖고 불편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모든 주민들이 다 서울권으로 다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 100%라고 보셔야 됩니다. 행정구역은 하남시로 기속되다 보니까 대단히 불편한 거죠. 서울로 되면은 당연히 지하철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선거용 일시적인 어떤 정책이나 뭐 그런 거 아닌가 좀 우려가 되고요. 고양시 인구가 이미 100만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시기상조고 조금 빨리 현실화될 수 없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들 도시의 지자체 장들의 반응도 궁금해집니다. 여당 소속이냐 아니면 야당 소속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찬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앞서 어제 국민의힘 소속 백경현 구리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채널A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인 이동환 고양시장도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하고요. 같은 여당 소속의 하남시장은 관망하는 분위기지만 이 하남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자체적으로 편입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부천과 광명시장은 신중한 분위기 속에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광명 가비 지역구인 이모경 민주당 의원은 어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대다수 주민들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편입에 찬성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건 좀 부적절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편입 대상에 거론되지 않는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은요,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아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정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어제 김기현 대표가 전국 13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포의 이 서울 편입에 대한 이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이 오갔다고 하는데 먼저 이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서울시 편입을 원한다는 이 지역구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전한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천의 연수구 갑 이 당협위원장은요. 수도권 지역들이 서울로 편입되면 그러니까 이 서울로 편입되는 이슈에 너무 쏠리다 보면은 인천의 발전에 이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그 발전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당내의 일부 우려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비수도권에 이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 잘못된 프레임에 현혹할 필요 없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로 뭐 교통, 통근 모든 그 생활 그 일치되도록 행정구역과 생활이 일치되도록 하는 그런 경계선을 걷는 것이지 서울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서울하고 수도권, 서울, 경기, 수도권 똑같은 겁니다. 그중에서 경계선을 어떻게 걷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이 마치 비수도권에 어떤 그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이 분도론, 그러니까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그 안이죠. 이게 이번 논의의 발단이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김문수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도의 행정 일부지사를 지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내기도 한 박수영 의원이 경기도 분도론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그 허점을 따지는 그런 글을 발표해서 또 주목받았습니다. 네, 박수영 의원은 그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김동연 지사의 분도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경기북도를 신설하게 되면 24%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가진 도로 전락하게 된다면서 이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분도가 되면 도지사와 부지사, 실장, 국장부터 이 수십 개의 산하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낮은 재정 자립도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누구 말을 듣고 분도론을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이 바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 측은 계속 이런 주장을 해왔죠. 이게 경기도 북부가 너무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도를 만들어서 별도의 그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자기는 방점을 찍고서 이 분도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이 여당이 정말 야심차게 꺼내 이 메가서울 카드에 대해서 야당 현실성 없는 졸속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른바 반전 카드 이건 찾지를 못한 듯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수차례 김포의 서울 편입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에둘러 비판하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가 않겠네. 라고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대한민국의 국정은 정말로 진중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엄중해야 된다. 네, 일각에서는 당내에서조차 입장이 통일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이 대표가 찬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이 대표를 비롯해서 이 찬반을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애매한 태도, 이게 이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올린 글 때문이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제 중앙일보의 보도인데요. 한병도 위원장이 그제 이 의원 전체가 속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런 당부를 한 겁니다. 민주당이 찬반 입장을 내는 순간 이 여야 간 정쟁화로 사안이 확산될 것이라면서 의원들에게 찬반 입장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 건데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처럼 애매한 지도부의 입장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주관 의원인데요. 이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고 또 20대 국회에서 김포가 지역구였던 이 김주관 의원은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이 크게 잘못됐다면서 이 행정 대개혁을 제안했던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야당 내부에서는요, 이 야당 지도부가 꺼내든 5호선 연장 카드 또는 이제 이른바 천공 음모설, 그러니까 천공이 배후에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거 설익은 대응 아니냐 이런 불만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민주당 지도부는 여당의 서울 편입 카드에 맞서서 연이틀 김포의 지하철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박찬대 최고위원은 그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역술인 천공의 강연 영상을 재생하면서 천공 배후설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천공은 지난 8월 26일자 강의에서 경기도하고 서울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설마 했는데 또 천공입니까? 덧짓거리 하지 말고 5호선 연장 등 교통 문제나 해결하라. 김포에 쓰레기 버리려 그러냐? 그런다고 펴줄 줄 아냐? 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특히 20, 30대 젊은 층의 분노 표출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서울경제에 따르면요, 민주당 내에서는 박찬대 위원의 천공 배후설 대응을 두고 우려했던 최악의 대응이 현실화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SNS 등에서나 다룰 만한 내용을 당내 최고 의결 기구 중 하나인 최고위에서 언급했다는 건데요. 또 행정 대개혁 및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도 오히려 여당의 이슈를 살려준 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이겁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이 내년 총선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이를 두고서 야당에서는 여당의 메가서울 카드 이거 별로 효용 없을 거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반응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민주당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지금은 핫하지만 준비 안 된 것 때문에 비판받기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김영진 의원도 소탐대실 전략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려는 여당 소속 시장들을 향해서도 언젠가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야당을 향해서 애써 폄하하며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는 국민의힘의 소탐대실 전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포 문제가 그런 정도의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끓고 있지만
차분하게 생각을 해서 한 2주 정도 후에는 저는 제자리로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장들은 연쇄적으로 그 편입 추진으로 그 이야기하고 나올 수도 있겠네요. 뭐 그 욕망의 열차에 타게 되면 언젠가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책, 국면 전환용 총선 전략이라고 애써 표명하며 표심에 영향을 줄 여론 추이에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안타깝기조차 합니다. 계속적인 반대만 외친다면 김포 시민의 염원 또한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아주 속도전을 내고 있죠.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전략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뭐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결국 총선을 앞두고서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려됐을 것이다. 이건 뭐 세상이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이를 두고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반응이 좀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이제 김용진 의원 얘기도 들으셨지만 이건 소탐대실 전략이고 파괴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한 2주 정도 뒤에는 제자리로 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예언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2주까지는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영향은 없다. 이 말에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이 있지요. 아마 국민의힘에서 처음에는 좀 나름대로의 여론의 그 프레임을 끌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재미를 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수습하기가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뭐냐면 민주당이 왜 찬반을 하지 못하냐면 이건 이 국민들 자체, 주민들 자체가 찬반이 갈려요. 이런 문제들은 찬반을 하면 서로 간의 갈등 양상만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인 사안으로 찬성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는 문제들은 총선용 한탕주의식 뭐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입장 밝힐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현실적으로 김포를 지금 던져놓고 하남, 고양, 부천 막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민들과 경기도와 서울시 모든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좋은 거는 바뀔 게 하나도 없어요. 집값만 올라가죠.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밀려나서 부천, 고양 이런 쪽으로 현실적으로 밀려갔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면 더 밀려갑니다. 그러면은 김포까지 밀려갔던 분들이 자가도 있고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더 뒤로 가야 돼요. 그럼 섬으로 가는 소리입니까? 결국에는 지하철 연장 교통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는 문제를 자꾸 이 통합 문제로 편입 문제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 갈등을 초래해서 편을 얻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나머지 이 서민들에 있어서는 대책이 안 서는 부분이다라는 점에서는 나중에 한 2주는 아니고요. 한 달 정도 뒤에는 수습 불가의 대책이다. 뭐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은 생활권 내에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김포니 특정 지역을 찍어서 이 내용들을 서울에 편입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노릇이겠죠. 김포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질적인 생활권으로 겹쳐있는 서울에 대한 편입을 주민들부터 김포시장, 김포의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고 나선 상황이고 이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게 됐던 건 조금 전 얘기했던 김동연 지사의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때문이겠죠. 결국 이 문제가 매듭짓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들이 수렴될 때만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민주당도 결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섣부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약간의 옹색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같은 생활권 내에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 수사로 다시 커지고 있는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인 2시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또 재판에 출석합니다. 네, 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법정에 출석을 합니다. 오늘 재판은요. 이 지난주 법원이 병합을 결정한 건이죠.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에 대한 재판인데 잠시 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오전 이 대표의 2시 출석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대표 이제 선거법 위반 재판에는 2번 연속 불출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는요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 대표 측이 계속해서 검찰이 최근 기소한 사건입니다. 바로 위순교사 혐의 사건이 있는데 이걸 대장동 그리고 백현동 사건하고 병합해달라. 그러니까 합쳐서 하나로 심리해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에 이어서 1일에도 법원에 병합 신청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동일인의 사건인 경우 형법상 병합이 원칙이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죠. 네,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병합된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는 게 검찰 측 입장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도 이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시절 범행으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이틀 전 이 대표 측의 추가 신청 의견서 제출 이후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입증 책임이나 증거를 고려했을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병합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 병합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증교사 사건은요, 대장동, 백현동에 비해서 비교적 사안이 단순합니다. 또 법원이 영장심사에서 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죠. 따라서 검찰은 이 사건만이라도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유죄 인정을 받아내겠다, 지금 이거고요. 이 대표 측은 반대로 이걸 막으려는 그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위증교사 범죄의 경우 구조가 간단해서 결과를 빨리 낼 수 있는 반면에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형법 규정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는 달리 위증교사 사건만큼은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풀이가 되는데요. 되는데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해 이 대표의 지난 발언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위증교사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사건의 병합을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위증교사 사건의 심리를 지연시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보겠다는 꼼수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된 사건으로 단독 재판부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대장동, 위례 백현동 사건과 묶인다면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민주당 소속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도 좀 늦었다, 이런 평가 솔직히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긴장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민주당 임종성 그리고 허종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이거 지난 4월이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이후 이 반년 만에 현역 의원 강제 수사입니다. 이번에는요, 이 돈봉투 를 준 쪽이 아닌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종조준한 겁니다. 이 임종성, 허종식 두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일단 이겁니다. 이 전당대회를 앞둔 재작년 4월 28일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 의원 모임에 참석을 해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씩 든 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고요. 어제 검찰은 이 두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두 의원이 돈봉투를 받았다. 이 사실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법정에서 이 검찰이 질문하는 걸 긍정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정하기도 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지난달 23일 재판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은 증인으로 나와서 녹취록 속에서 윤관석 의원이 말한 인천 둘이 이성만, 허종식 의원이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 윤 의원이 말한 종성이는 임종성 의원이라는 취지로도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는데요. 우선 관련 대화가 담긴 녹취록부터 다시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계약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이정근 전 부총장의 주장은 윤관석 의원이 저 녹취록에서 말한 인천 둘, 이게 이성만 그리고 허종식 의원을 뜻하는 거고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달라고 한 사람, 거기 이제 A라고 저희는 표시를 했습니다만 임종성 의원이다, 이겁니다. 하지만 두 의원은요, 혐의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오후 임 의원은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고함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허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와의 친분으로 선거운동을 도왔을 뿐 돈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녹취록이나 이정근 전 부총장의 증언 외에도 국회 사무처 등의 기존 압수수색 자료를 통해서 이미 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고, 그래서 수수가 의심되는 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거란 입장입니다.
어제 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정치 수사다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요, 국민일보에 이 검찰이 총선 때까지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한 명 한 명 소환 조사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게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인데도 검찰 수사가 반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 측은 이게 이제 당사자 및 이 법원 일정 등의 사정도 있고 또 포렌식 절차 등으로 인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난 8월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름들이 실제로 나왔고 보도도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보다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민주당 말씀대로라면 돈 봉투를 주고 한 과정들에서 여러 명이 구속되고 그게 법원에서 다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분은 한 분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할 만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사안이죠. 민주당에서는요, 또 다른 중진 현역 의원이 기소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어제 수원지검이 오선인 안민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건데요. 과거 최서원 씨, 그러니까 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의원 역시 이거 총선용 기소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안민석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 씨를 겨냥해서 해외에 수조 원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등의 거짓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요. 지난 2016년 안 의원의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어쨌든 특검에서 파악하기로는 최순실 재산이 200억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발표는 안 하니만도 못한 건데 왜냐하면은 200억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200억의 100배면은 그러면 2조란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 정도는 추정이 되거든요. 오히려 독일 검찰 쪽에서 이야기되는 약 7조에서 8조 정도, 맥시멈 10조 정도. 검찰에서 얘기되는 건 맞아요? 독일 검찰에서? 제가 독일 검찰을 만났던 유일한 제가 사람인데요. 그런데 최서원 씨가 안 의원을 고소한 게요,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이 나오고서 7년 뒤 또 고소가 이뤄지고 난 뒤 4년여가 지나서야 지금 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까? 네, 검경으로서는 독일 수사당국의 공조를 요청하는 등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 씨가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 지난 2019년 9월이었고요. 당시 최 씨는 앞서 들으신 재산 관련 발언과 함께 자신이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회장을 만나서 사드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8월 사드 관련 안 의원 발언 등에 대해서 먼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요. 이후 독일 수사 당국으로부터 이제 자료를 넘겨받은 뒤 재산 관련 발언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서 올 5월 검찰에 추가로 넘겼습니다. 검찰 역시 안 의원이 이 독일 검찰과 미국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 등의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이런 내용을 발언한 것을 두고 최 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관련해서 한 검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이 과거 안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던 최서원 씨의 딸이죠. 이 정유라 씨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조사해보세요. 비자금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한 푼이라도 발견된다면 제가 모든 책임 다질 거고요. 국회의원 면책특권 가지고 그거를 악용을 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온갖 사실을 다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든지 다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고요. 왜냐면 안민석 의원은 황당하다, 실소를 금치 못할 따름이다 이런 반응 보였다고 합니다. 네,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찰 기소가 황당하다며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흠집내서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것으로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실소를 금치 못할 따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최 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전 방송 인터뷰 발언을 수사한 지
4년 만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건 부당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최 씨가 낸 민사소송의 경우에요. 1심에서는 최 씨가, 2심에서는 안 의원이 각각 승소를 했고요. 최 씨가 상고를 해서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의원이 지금 이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이후 지속적으로 최 씨의 해외 자산 은닉 의혹을 제기해 왔으며 최 씨의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 본격화했고요. 지금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안민석 의원 당사자도 그렇고 이거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검찰이 일부러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이거 기소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이면 반드시 역풍이 불겠죠. 그 정도의 상황도 판단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안민석 의원이 얘기했던 수조 원의 이 비자금에 관한 문제. 본인이 의혹을 제기했으면 어디서부터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지까지 그런 일들에 대한 내용들은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과거에 있었던 윤지호 씨 사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연예인 마약 사건이 이뤄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음모론에 불을 지피게 되는데 거짓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된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 혼란해질 수밖에 없겠죠.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처럼 얘기하는 바가 정녕 떳떳하고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어떤 근거로 최순실 씨의 그 수조 비자금 그리고 로키드 마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비자금 계좌 등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속히 국민 앞에 밝히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검찰 수사가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돈봉투 사건 부분들에 있어서도 민주당 전당대회, 당내 경선에서 나온 일이고요. 당시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19명에 대해서 예전에 윤관석 의원 구속영장 체포 동의안 했을 때 그 일일이 그 관련된 받았다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이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걸로 했으면 일괄적으로 압수수색하면 되잖아요. 근데 재판 과정을 보고 나서 좀 뭐 그 근거가 있다 해서 2명, 또 2명 이렇게 일일이 하면서 총선 내년 4월까지 돈 봉투를 계속 끄집어내서 민주당이 안 좋은 이미지를 하려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냐라는 오해는 충분히 살 수 있죠.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안민석 의원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있었으면 기소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으로서 당시 최순실이 국정농단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어떤 권력을 의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분명히. 로키드마트 정도면은 수조 원이 중간에서 어떤 중개를 했었으면 있지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 그때 독일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혹 제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을 감안했다면 단순히 이거는 의혹 제기, 입으로만 떠든 게 아니기 때문에 기소는 좀 과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연인이었던 전청조 씨의 사법 처리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전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잠시 뒤에 진행이 되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남현 씨가 드링크로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근데 진짜 저한테 남은 건 한 푼도 없어요. 차도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오는데 전부 다 저는 돌려주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들은 얘기고 뭔가 정보가 없거든요. 가해자 코치한테 아이한테 가서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말하자고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가 결혼 발표를 하고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정말 너무나 많은 반전들이 있었습니다. 전 씨와 관련해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전 씨가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선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 전 씨에 대한 영장 심사가 잠시 뒤인 2시 반부터 이 서울 동부지법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전 씨의 사기 행각 피해자는요 15명이고 주로 이 강연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피해 규모만 19억 원에 달한다는 게 경찰 주장인데요. 전청조 씨는 조금 전 송파경찰서 유치장을 나와서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남현희 씨는 범죄 행위 전혀 몰랐나요? 미랑 계획했다는 거 사실입니까? 피해자에게 변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기 공모한 다른 사람 없습니까? 남현희 씨 조카 폭행 의혹도 인정하십니까? 억울한 거 없으세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모든 혐의 인정하시는 거예요? 남현희 씨랑 공모하셨나요? 네, 이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전청조 씨는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씨의 신병이 결정된 대로 추가 혐의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전 씨의 이 사기 행각에 남 씨가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하죠. 결혼까지 발표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향한 폭로전으로 적이 되다시피 한 두 사람. 급기야 경찰서에서 대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네, 전청조 씨는 경찰에서 사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이 수익금은 모두 남현희 씨에게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남현희 씨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인데요. 반면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대질신문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요청한 상태인데요. 대질 조사가 성사되면 예비 부부였던 두 사람이 파경 후 첫 대면을 경찰서에서 하게 되는 셈입니다. 남현희 씨가 경찰에 대질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건 두 사람이 직접 만난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려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직접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한 것도 같은 취지로 보입니다. 남현희 씨 측에서 전청조 씨가 선물한 이 수억 원대 외제차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 추가로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앞서 남현희 씨는 전 씨가 고가의 차를 타야 한다는 말로 외제차 등 선물을 안겨줬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가 원해서 사기 피해자의 돈으로 외제차를 샀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그 벤틀리는 현금 주고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남현 씨가 드링크로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그러면 그 현금은 어느 피해자한테 나온 거예요? 저랑 연락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동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누군지 특정이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네. 저한테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어요. 100억 시그니엘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제가 해주지 말라고 계속 거부했어요. 저 너무 무섭다고.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제가 해요. 차도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대요. 전부 다 저는 돌려주고 싶어요. 저는 처음부터 욕심도 없었고. 네, 그런데 어제 남현희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낸 입장문에서 경찰에 외제차 등 전청조 씨 관련 물건을 압수해갈 것을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외제차는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 모르게 한 깜짝 프로포즈 선물이었다고 했는데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고 난 뒤 외제차를 즉각 돌려주려 했지만 상황이 복잡해서 방법을 고민하다 더 큰 오해를 사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굳이 경찰에 이 차량 압수를 자청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남현희 씨 측에 따르면 이 전청조 씨가 연상되는 모든 물건을 당장 처리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전 씨가 이게 이제 사기 범죄 수익으로 해당 차량을 구입을 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요청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또 남 씨는 이 전 씨에게 해당 차량의 증여를 없던 일로 하고 소유권을 가져가라는 이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앞서 이 남 씨 측은 이 전청조 씨의 물건을 피해자들에게 넘기거나 또는 매각한 뒤에 그 피해자들에게 그것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다만 피해자가 누구고 또 몇 명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각을 할 경우 이걸 또 이제 판매 대금을 은닉하려 한다 그런 이제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고심 끝에 이런 압수 요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현희 씨는 입장문에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진심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사과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와 공범이 아니며 누구보다 철저히 이용당했고 마지막 타깃이 되기 직전 전 씨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저희도 어제부터 이 전청조 씨의 육성 인터뷰, 그의 증언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씨가 여러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좀 말을 바꿔서 혼란을 또 자초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전 씨는 앞서 체포 전날 김민석 강서구 의원과의 통화에서는 사실상 남현희 씨가 방조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남현희 씨는 아니라는 증거, 몰랐다라는 증거 모습이 많을 겁니다. 그거까지
저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긴 하지만 근데 남현희 씨는 아니라는 증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요. 제 기억으로 너한테 그만 이용당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카톡으로 쓴 적은 있었어요. 앞으로 남현희 씨한테 터질 의혹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또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는 남현희 씨가 자신의 범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일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사기 행각을 몰랐다는 남현희 씨 인터뷰 내용은 다 사실이며 부인할 만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전 씨가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 듯한 인터뷰를 내놓으면서 공모 의혹과 관련한 진실 공방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총조 씨의 발언과 관련해서 범죄 심리 전문가는요, 이 전 씨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을 그냥 참고 사항일 뿐 이 말하는 것과 실제 증거를 비교하고 또 맥락을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범죄 수준이 높은 이 사기꾼들은 애초에 이제 피해자를 공범화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범화를 해야지 자신의 죄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검사라든가 수사관들이나 판사님들도 분명히 그 감안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말하는 것과 실제 증거를 비교하고 맥락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지 본인이 이제 뭐 TV라든가 인터뷰했던 부분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남현희 씨의 행적과 관련해서는요, 또다시 개운치 않은 의혹 그리고 주장이 터져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 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그러니까 펜싱 아카데미라고 했는데 이 학원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고요. 남 씨가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 이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지금 보도가 돼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디스패치 보도입니다. 앞서 남현희 씨는 펜싱 학원에서 근무하던 코치가 학생 2명에게 성폭력을 가했고 지난 7월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남현희 씨가 문제를 전해 들었으면서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보도됐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펜싱 학원에서 성폭력 사건 의혹이 공론화했던 당시 묵치 들어보시죠. 성희롱처럼 들린 그런 내용들이 조금 불편했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대회장에서 이제 좀 신체적으로 터치가 조금 있으려고 해서 자기가 불편해서 피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선생님이 먼저 보고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고 뭐가 정보가 없잖아요. 일을 분명한 건 이 일을 해결해야 되고 벌받을 사람은 받아야 마땅하고요. 제가 그랬어요. 좋아. 알겠어.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감독님 저희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저희 쪽 가족 중에 경찰도 있고 검사도 있고 군대 갔다 오세요. 최대한 어머님이 일을 맞추자. 이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 녹취를 들어보면요, 남현희 씨는 지난해 6월에야 이제 피해 학생 학부모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에 이 문제를 이제 공론화, 그러니까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피해 학생에게 얘기를 들은 건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요, 남 씨의 책임 결코 가볍지 않은 거죠. 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요, 피해 학생은 지난해 9월부터 코치에게 성추행 등 피해를 당했지만 이 어머니가 걱정할까 봐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지난해 12월쯤 남현희 씨에게만 모든 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단순 폭행과 폭언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해 코치와의 분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남현희 씨는 당시 피해 학생을 달래기 위해 함께 떡볶이와 피자를 먹고 이 쇼핑 쿠폰을 선물했을 뿐 이 가해자와의 제대로 된 분리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은 펜싱 학원을 그만뒀고요. 가해 코치는 다른 중학생을 타깃으로 또 다른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현희 씨는 그 학원의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코치를 지휘 감독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죠. 이런 남현희 씨가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다. 지금 이겁니다. 네, 거기다가 펜싱 학원을 그만뒀던 피해 학생에게 이 가해자인 코치가 재차 접근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결국 이 학생이 어머니에게 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제 들으신 것처럼 피해 학생 어머니가 지난 6월 이 남현희 씨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이제 연락을 하니까 남 씨는 이미 이 성폭력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 학생에게 새로운 코치를 소개해 주겠다며
당시 연인이었던 전총조 씨가 운영을 하던 이 고급 펜싱 학원을 소개해 줬다고 하죠. 이 과정에서 전총조 씨가 피해 학생을 협박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인데요.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피해 학생이 성폭력 가해자인 코치 때문에 레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내가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다. 너 선수 생활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이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말까지 했다는 게 디스패치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 남현희 씨 그리고 전총조 씨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 관련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지자 남현희 씨는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학원 대표로서 잘못한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사과했습니다. 다만 전총조 씨가 사건을 해결해 줄 것처럼 했기 때문에 많이 의지했었고 그러는 동안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스포츠윤리센터가 피해 학생들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남현희 씨 개인사와 상관없이 순서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전총조 사건의 파장 지금 여러 곳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최근에는 전 씨의 이 독특한 메신저 말투가 이른바 밈, 그러니까 이제 유명인의 말투 또는 행동을 모방해서 이제 퍼뜨리는 거 이걸 말하는데 이런 밈이 지금 유행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씨가 이제 본인이 뉴욕 출신 재벌 3세 이제 행세를 하면서 한국말에 서툰 척 그러니까 엉터리로 좀 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보낸 문자들이 공개가 된 바가 있는데 문자 내용 중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오케이 그럼 넥스트 타임에 놀러 갈게요. I am 실례예요. 이렇게 좀 영어 단어가 곳곳에 좀 어색하게 섞어 써진 그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온라인상에서는요, 이른바 전총조 말투가 도배되다시피 했는데요. 이 밈을 트렌드로 볼 수는 있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 전총조 말투를 웃음거리로 삼는 건 사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밈을요,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을 했고요. 또 연예인들도 지금 활용을 해서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SNS에 전총조 밈을 인용해 신뢰, 공정, 상식 등을 언급했다가 문매를 맞고 그를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어떻게 전총조의 밈을 쓰나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경솔했다. 입시비리 공모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 등의 비판적 반응을 내놓자 이를 의식한 듯 몇 시간 뒤에 기존 글 뒤에 누가 떠오르나요? 라는 문장을 추가해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지칭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재치 있는 홍보 영상으로 유명세를 탄 충주시 공식 유튜브에도 전충주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에서 I am 충주예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도 해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내용 하나하나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이 유아인 씨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앞서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181차례 투약했다는 그 혐의는 이미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이번에는 그 구체적인 투약량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 이 수사 대상이 되기 전까지 무려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리터가량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케타민, 미다졸람 등을 이제 상습 투약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이 9.6리터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난 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게다가 유 씨는 프로포폴에 중독돼 수면 장애를 겪게 되면서 40여 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1000여 정 넘게 처방받았는데 이렇게 작고 많은 양의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서 아버지 등 가족의 명의까지 이용해 약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수면제 같은 경우는요, 남용 그리고 이제 의존성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처방 기간, 그러니까 한 번 처방받으면 그 다음에 언제 처방받을지 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기간 제한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가족 이름까지 동원을 했다. 지금 이겁니다. 네, 물론 초기엔 본인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이 모자라자 아버지와 누나 등 6명의 명의로 약을 처방받았다는 건데요. 검찰은 유 씨가 지인에게 누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이 누나 행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직접 의사에게 아버지에게 전달할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더 충격적인 건 유아인 씨가 마약 상습 투약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도 대마를 한번 피워봐라라면서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 유 씨는 지난 9월 구속영장 기각된 뒤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었는데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재판부의 판단 존중합니다.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법원에서 일부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대마 흡연하라고 강요했다는 부분도 인정 안 하세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공범이 상당히 많던데.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대마 강요 혐의에 대해 유 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죠. 검찰은 유 씨가 한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구체적인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한 씨는 지난 1월 미국 LA에서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했고 유명 유튜버 A 씨가 그 현장을 목격하자 너도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대마를 권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씨가 이 대마 흡연 사실이 알려질 경우 수사를 받게 될 우려 등이 있어서 이 유튜버 A 씨를 공범으로 만든 거라고 봤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 씨는 A 씨가 흡연을 주자하니까 방법을 알려주며 재차 설득을 했고 A 씨가 이 대마를 피우는 신용만 하니까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는 그런 행동을 좀 제시하기도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이 마약 투약과 대마 흡연, 이 교사 혐의 등 외에도 증거 인멸 고사 등으로 이 8개 혐의죠. 이걸로 이제 재판에 넘겨진 유한 씨의 첫 재판이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데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유 씨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굿바이 청룡의 여신입니다. 배우 김혜수 씨의 사진이 보입니다. 네, 벌써 11월이죠. 이때가 되면 영화계에서는 본격적인 시상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그동안 이 청룡 영화상의 안방마님 자리를 지켜왔던 배우 김혜수 씨가 올해까지만 사회를 보고 MC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혜수 씨의 소속사는 오는 24일 열리는 제44회 청룡 영화상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김혜수 씨가 MC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렇게 밝히면서 올해 개최되는 이 청룡 영화상에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룡 영화상, 우리 영화상 시상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텐데요. 이 많은 이들이 이런 청룡 영화상 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얼굴이 바로 김혜수 씨일 겁니다. 그만큼 김혜수 씨는 명실상부한 청룡의 얼굴이고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혜수 씨는 1986년 영화 깜보로 데뷔한 직후부터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충무로 블루칩으로 주목받아왔죠. 그로부터 7년 뒤인 1993년 청룡 영화상 MC를 처음 맡은 김혜수 씨는 1998년을 제외하고는 한 해도 빠짐없이 청룡 영화상의 MC 자리를 지켜온 겁니다. 관련해 김혜수 씨의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청룡영화상 시상식을 처음 하게 된 게 그때 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시네21이나 영화 잡지 일단 키노 정도 내가 영화 소식이라는 건 그게 다야. 내가 영화제에 초대를 받는 일은 없었어요. 올해는 어떤 영화들이 만들어졌고 누가 잘했고 어떤 배우가 얼마나 잘했고 어떤 감독이 얼마나 잘했고 난 MC를 하면서 진짜 그걸 알고 싶은 게 제일 컸어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지금까지예요. 네, 김혜수 씨는 청룡과 함께 해온 시간만큼 탁월한 진행 솜씨와 빛나는 지성, 한국 영화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시상식의 품격을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아왔고요. 주최 측에서도 김혜수 씨는 한국 영화를 향한 뜨거운 애정으로 청룡 영화상을 이끌어온 진정한 청룡의 신이라면서 청룡 영화상이 곧 김혜수였고 김혜수가 곧 청룡 영화상이었던 30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혜수 씨 진행 실력 못지않게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거는요, 바로 김 씨의 그 드레스였습니다. 맞습니다. 김혜수 씨는 이 탁월한 패션 감각의 소유자로 유명한데요. 때문에 이 청룡 드레스는 수상자만큼이나 언제나 화제였습니다. 매년 이 다양한 드레스를 선보여서 청룡이 열릴 무렵이면 올해 김혜수 드레스는 어떤 걸까에 대해서 이제 연예계는 물론이고 패션계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곤 했는데요. 이 때문에 과연 올해 김혜수 씨가 어떤 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무대를 마무리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혜수 씨는 진행자로서 이제 활약 당연했고요. 3번의 여우주연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연기자로서도 굵직한 존재감을 남긴 그런 배우입니다. 네, 김혜수 씨는 1993년과 95년 그리고 2006년 청룡 영화상까지 3번의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고요. 역대 청룡 최다 여우주연상 수상자라는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23세에 수상한 김혜수 씨의 첫 번째 여우주연상은 이 청룡 영화상 역대 최연소 여우주연상으로 27년째 그 기록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룡의 역사 그 자체였던 김혜수 씨는 올해 30번째 무대를 끝으로 이 청룡의 여신이라는 왕관을 내려놓고 다시 배우 김혜수로 돌아가서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청룡 영화상을 지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비틀즈 최후의 신곡입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죠. 비틀즈 해체된 지가 지금 한참인데 마지막 신곡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전 세계 모든 음악가와 팬들이 기다려온 비틀스의 신곡 Now and Then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1시 국내 음원 플랫폼에 비틀스의 새 노래인 Now and Then이 공개가 됐는데요. 음반사 유니버셜 뮤직은요, 이 곡은 비틀스의 모든 멤버가 참여한 마지막 노래라면서 1996년에 나온 리얼 러브 이후 27년 만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신곡이자 이 45년 만에 완성이 돼서 세계인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노래, 바로 이 비틀스 최후의 신곡 Now and Then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듣고 오신 노래 Now and Then은 존 레논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피아노 반주와 함께 녹음해둔 곡이지만 테이프의 음질이 너무 나빠서 오랜 세월 빛을 보지 못한 곡입니다. 그런데 AI 기술 덕분에 약 40여 년 만에 레논의 목소리가 되살아난 건데요. AI가 레논의 목소리를 엄청나게 학습을 해서 목소리 이외의 소리를 단계적으로 미세하게 제거해 나갔고, 이렇게 따로 떼낸 목소리에 이 생존 멤버인 폴 맥카트니와 링고 스타가 연주를 하고 2001년 사망한 조지 해리슨의 생전 기타 소리까지 더해지면서 곡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특히 30대에 사망한 존 레넌의 목소리, 그리고 이제 80대가 된 폴 맥카트니의 목소리가 세월을 뛰어넘어 만들어낸 하모니가 노래 가사와 함께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다고 음반사는 설명했습니다. 45년 만에 존 레넌과 화음을 맞춘 폴 맥카트니는 복원된 존의 음성이 무척 감동적이었다며 다른 멤버들의 연주까지 더해져서 이제야 진정한 비틀스 노래가 탄생했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자, 이 소식에 설레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말 그대로 폭탄이 하나 던져졌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혁신안 논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인요한 위원장이 예상보다 좀 더 이게 더 충격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의 어려운 곳에 가서 출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쿼트입니다. 당 지도부 그리고 중진 그리고 대통령하고 가까이 지낸 분들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어려운 지역에 나와서 출마할 걸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희생의 틀 아래서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이 희생하지 않고 과거에는 정치하는 분들이 이득이었는데 이젠 국민 앞에 모든 걸 돌려주고 결단 내려서 희생해주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의 김경진 대변인이 다른 내용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 첫째는 국회의원 숫자 10%를 감축하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 모두 불체포 특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비와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희생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구속된 경우에 저 세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거 앞으로는 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요한 위원장의 이 발표 내용이 워낙 지금 저 옆에 계신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말 그대로 핵폭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에 대해서 총선 불출마 선언 아니면 수도권 지역의 어려운 곳에 가서 출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당 지도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현역 의원, 현역 아닌 의원 이거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님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지금 최고위원단에 들어가 있는 인사들한테까지 이런 요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어서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진전이 될지 정말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